저희 연합인포맥스가 선정한 금융 부분, 은행 부분 베스트 애널리스트시죠. 하나금융투자의 리서치센터 최종욱 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종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는 궁금했던 게 이제는 은행주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와주셨는데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은행주들 쪽에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정말 은행주 괜찮은 겁니까? 은행주가 2월달, 3월달 대략 한 25% 정도 올랐고요. 그 투자자들이 은행주에 대한 나쁜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항상 이제 기저적으로 올랐던 적이 없고 좀 오르면은 빠지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오르면은 이제 다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신데 조금 이제 다르게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상승추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게다가 은행주는 사실 2월달, 3월달 많이 올랐지만 과거랑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지금 주가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그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달까지 1년 3개월 동안의 주가 수익률인데요. 이 각국의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각국의 주가 지수랑 해당 국가의 은행주 지수를 본 겁니다. 보시면 그 모든 나라의 그 은행주들이 사실은 해당 국가 지수 대비로는 초과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보다도 오히려 주가가 빠져 있고요. 그 초과 하락 폭이 다른 나라 은행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규제, 뭐 금감원 배당 규제라든지 최근에 무슨 뭐 이익공유제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있지만 어쨌든 이제 금리가 글로벌 금리가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요런 이제 그 할인 요인은 조만간 해소가 될 거고요. 다른 국가의 은행주만큼은 적어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 그래프 한번 다시 보실게요. 네. 여기 이제 국내 은행의 평균 PBR 추이인데요. 2008년에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때 이제 은행 주가가 크게 빠졌다가 잠깐 반등을 했고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금리가 빠졌던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요. 2016년, 7년 잠깐 반등했었는데 이때도 오른쪽 보시면 이제 그 국고채 3년이 잠깐 반등을 했던 때예요. 이때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전 직후에 그때도 이제 인플레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로벌 금리랑 저희 나라 금리가 2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은행주가 올랐었고요. 이후에 이제 금리 떨어지면서 쭉 빠지다가 코로나 발생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고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과거 대비 여전히 싼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게 방향성이 금리 방향성이랑 은행주 방향성이랑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마진이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순이자 마진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금리가 떨어진다고 떨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예대 마진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해서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비슷한 추세로 움직여 왔는데 글로벌 금리가 작년 10월, 11월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고 국내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1.7, 오늘 2.3 이 정도인데요. 제가 이제 투자자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3개월, 6개월 뒤에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보다 높을 것 같냐, 낮을 것 같냐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은 낮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 은행주를 매수를 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PBR 차트는 그 은행주 PBR 차트를 보니까요. 제가 약간 동병상련이랄까. 건설이랑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흐름을 느끼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비슷한 질문을 저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 은행은 그런데 그러면 금리가 내려갈 때도 내려간다고 해도 반드시 나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금리가 내려가면 나쁘고요. 이제 네. 금리가 올라갈 때 그렇죠. 마진이 올라갈 여지가 높고 또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예. 네.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는 물론 투자자들의 시각이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시각이 많으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걸 네.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금리가 어느 날 상승을 멈추고 하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은행은 다시 또 하락 사이클 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기는 조금 버거울 수 아. 있습니다. 예. 네. 왜냐면은 사실 은행주가 2015년부터 2019년 작년에도 사실은 뭐 2019년까지 이익이 크게 증가했었고요. 작년에도 걱정들은 많았는데 이익이 줄어든 폭이 아주 미미했어요. 2%도 안 됐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제 계속 빠졌었죠. 예. 음. 결국 이제 그거는 금리가 빠졌기 때문이고 근데 이제 금리라는 게 지금 이제 뭐 2조 달러 규모의 바이든 뭐 그 인프라 네.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뭐 그렇게 투자해서 경기가 개선돼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채권을 찍어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1.7%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길게 보면 여전히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주도 그만큼 상승력이 더 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은행주들도 곧 다가오고 있는데 실적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일단 최근에 은행주 주가 올라온 거는 사실은 글로벌 금리 올라간 것 때문에 거기에 기대 가지고 올라온 측면이 강해요. 근데 1분기는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저희가 순이자 마진,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사실 12개 분기 정도 계속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1분기에 처음으로 상승 반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상승되는 폭도 예상보다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연간 이제 마진 전망치도 아무래도 올라갈 거고 지금 은행 애널리스트들이 그 올해 이익 전망치가 컨센서스가 좀 사실 제가 보기엔 좀 낮은데 이익이 1분기 이익이 잘 나오면 연간 전망치도 이제 상향이 될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올해 이제 증익 개선폭이 커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면서 심리적으로도 지금은 그냥 금리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훨씬 더 투자하기 마음 편하다는 거고요. 그 제가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은 은행별로 보면 뭐 하나금융이라든지 DGB금융, JB금융 이런 은행들은 뭐 6bp 정도까지도 1분기에 마진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 외 은행들도 한 4, 5bp 정도. 그래서 마진 개선폭이 상당히 이제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왼쪽 그래프는 이게 이제 분기별로 마진을 그려본 건데요. 그 녹색이 은행 NIM 순이자 마진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이 이제 국고채 3년물 금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작년 한 10월을 바닥으로 상승하고 있고 은행 마진도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좀 강하게 반등해서 반등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점은 지금 이제 은행 마진이 올라오는 거는 상승하는 거는 주된 요인은 이제 대출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고 조달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금리가 작년 3월달, 5월달 인하가 됐잖아요. 그러면 대출은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한 5, 6개월 정도에 반영이 되고 수신, 조달은 한참 뒤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3월달, 5월달에 기준금리 내려갔기 때문에 대출금리 하락이 작년 하반기까지 쭉 이어졌기 때문에 마진이 빠진 거고요. 작년 11월, 12월 올해 1분기에는 조달 금리가 뒤늦게 떨어지면서 이제 마진이 개선되는 효과인데 이런 사이클이 올해 2분기까지는 적어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조달금리 떨어지면서 마진 올라가는 효과보다는 이제 대출금리가 올라가서 마진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대출금리라는 게 보통 이제 가계대출금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대출금리가 있는데 가계대출금리는 그 코픽스를 벤치마크로 해서 거기에 이제 가상금리를 붙여서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코픽스 금리가 최근에 거의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금리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뭐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이제 가계대출 중에서도 담보대출, 집단대출, 신용대출 이런 금리 추이인데요. 최근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신용대출인데 신용대출 금리가 상당히 가파르게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 재미있는 거는 집단대출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부에서 가계대출 억제 대책을 강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조금 올려서라도 어쨌든 대출을 이제 못 내보내게 해야 되는 게 급선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대출 금리가 조금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어쨌든 올해는 가계대출 억제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거고, 기업 대출 금리는 이제 시중 금리랑 연동이 많이 되는데 재미있는 점은 이게 장기물이랑 연동이 되는 게 아니고 3개월, 6개월, 1년짜리랑 연동이 많이 됩니다. 근데 지금 시중 금리 올라온 게 5년, 10년 장기물만 올라왔지 사실 단기물은 크게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준금리가 아직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올해 하반기 되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단기물도 장기물 올라가면 이제 단기물 후행력이 올라가잖아요. 따라 올라가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도 아마 마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마진은 상당히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이제 조달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화이트 레인님께서 그러면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은행 수익을 추정하시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기준금리가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추정을 좀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뭐 기준금리 연동되는 건 아닌데요. 저희 이제 채권팀에서 보는 거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2.1%, 2.2%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 우리나라 금리도 연동돼서 어쨌든지 간에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는 20, 30bp 정도까지는 더 상승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서 지금 대출을 억제하려는 정부 정책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집단 대출이나 가계 신용에 대해서 금리를 좀 더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총량 규제 때문에 대출의 양을 많이 못 늘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높여도 수익이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게 그런 아닌가요? 걱정을 하실 수 네. 있고요. 네. 작년에 은행들이 10% 이상 대출 성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대출은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거고, 기업 대출도 10% 이상 늘었고, 가계 대출도 10% 이상 늘었어요. 예. 근데 이제 가계 대출은 아무래도 이제 억제 대책이 나오면 작년보다는 조금 이제 성장률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한 2, 3%, 3, 4%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도 기업 대출이 뭐 7, 8%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평균하게 되면 한 5% 정도는 대출 성장이 나올 거고요. 5% 정도 나오면 충분히 성장은 꽤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 지금 실질 GDP가 한 3%대 많이 봐도 이제 그 정도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물가 상승률 이렇게 감안하면 은행 대출 성장률이 5%, 6% 뜨면 그렇게 뭐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성장률이 높아도 마진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순이자액이 사실은 거의 늘지를 못했는데 올해는 성장률이 작년보다 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익자 마진이 상승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오히려 순이자 이익 측면에서는 작년보다 훨씬 더 증가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왼쪽 그래프고요. 2020년에 1.8% 정도 이자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대출 성장 10% 정도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대 마진도 15p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자액 증가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마진이 좀 상승할 거기 때문에 대출 성장률이 약간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이제 추정치를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4.8%고 많이 늘어나면 5, 6% 정도까지도 순이자액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 순이자액이 지금 금융지사 전체 기준으로 작년에 42조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1%가 더 늘어난다고 치면 4천억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2%가 더 늘어나면 8천억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세후 기준으로는 한 3천억에서 6천억이니까 상당한 금액이 이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익이 성장하는 거네요. 그렇죠? 작년에 올해만은 좀 아니고요. 늘었지만, 그 네. 오른쪽 보시면 네. 2017년에 당기순이익이 12.3조였었고 18년에 13.5조, 2019년에 13.8조. 은행이익은 계속 증가했었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떨어졌죠. 이제 뭐 금리가 떨어졌었고 또 이제 부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은 계속 있었는데
실제로 부실은 안 늘어나면서 이익은 많이 났지만 걱정만 계속했던 거죠. 그랬다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충당금이 진짜 많이 늘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감독원에서 코로나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쌓아라라는 걸 빼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늘지 않았고요. 예, 이 감익폭은 뭐 13.8조에서 13.6조 원으로 2천억밖에 안 됐으니까 상당히 선방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올해는 요게 뭐 지금 추정치 기준으로 14.8조 원 조금 이제 뭐 마진 개선이나 충당금 줄어드는 거 이런 걸 감안하면 15조 원 이상도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전년 대비 10% 이상 아마 증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충당금 제외하고 대손 비용 매우 낮다라는 설명해 주시면서 보여주실 그래프도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그 네. 내용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연간으로 제가 커버하고 있는 유니버스 은행 대선 충당금의 추이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구조적으로 충당금이 계속 낮아지기 시작했고요. 2020년 작년에 6.5조 원을 쌓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 대비해서 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쌓아라라고 해서 이제 금감원 요구 때문에 쌓은 게 대략 한 2조 원이고요. 그걸 제외하면은 4.5조 원. 오히려 2019년보다도 이제 낮았던 거죠. 올해 충당금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 사실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 근데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작년의 경상 수준보다 2배가 늘어난다고 가정하게 되면 작년에 4.5조 원 정도 쌓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9조 원 정도가 되겠죠. 근데 지난해 이제 코로나 추가 충당금으로 2조 원을 먼저 쌓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면 실제 그만큼의 충격이 온다고 하더라도 7조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일 거고요. 그럼 작년에 표면적으로 6.5조 원이었으니까 6.9조 원이면 실제로 늘어나는 충당금은 얼마 안 되는 거고 이것도 거의 2배가 늘어난다는 극단적인 가정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 추정치는 6.9조 원으로 보수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충당금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까 15조 원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충당금이 이익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충당금을 생각보다 그렇게 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 두 가지 배경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이랑 후랑 은행의 이제 대출 포트폴리오 여신 구성을 비교해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도에 은행들의 이제 대출 포트폴리오고요. 오른쪽은 작년 3분기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예전에는 녹색이 대기업 대출 비중이었는데 대기업 대출 비중이 다 높았어요. 그래서 KB도 10%대 중반이었고 신한 우리 하나는 거의 20%가 훨씬 넘었었고요. 지금은 이 비중이 다 15%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대기업 비중이 낮아졌다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IMF 때 한번 이제 대기업 부실이 크게 발생했고 2008년에도 경험하셨겠지만 조선이나 건설 대기업 부실이 크게 발생했는데 대기업들은 담보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은행들이 대기업한테 대출 빌려줄 때 담보 증거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은 이제 부실이 나면 대부분 다 은행 손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반면에 가계대출은 사실은 거의 다 담보가 100% 있는 거고요. 주담대 같은 경우는 저 자영업자 저희가 소구라고 하는데 이 여신 비중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게 뭐 음식 도소매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 소호의 50% 이상은 부동산 임대업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담보 비율이 다 있어서 이 소호 대출의 담보 대출 비율이 80%가 넘어요. 실제로 한 1조 정도 부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은행한테 타격이 가는 거는 진짜 기껏해 한 1,5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담보대출 비중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부실이 크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손실 보는 그 경우는 상당히 낮아졌고요. 재미있는 점은 저희가 과거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IMF 때, 그때는 은행들이 충당금을 K갭 기준으로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건전성 분류를 해서 건전성이 나빠지면 충당금을 비율대로 무조건 쌓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IMF 때는 이제 지금 초우량 기업이죠. 하이닉스, 기아차 이런 애들이 다 이제 부도가 났던 기업들이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제 건설 조선사들 이제 많이 안 좋았었는데 예전에는 100% 담보가 있어도
무조건 연체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충당금을 일단 많이 쌓았다가 나중에 환입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IFRS 기준으로 충당금을 쌓기 때문에 어, 담보율이 높으면 실제로 연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은행들이 충당금을 많이 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금 이제 그 경력이 되신 분들이 예전 은행주 생각하면서 부실이 크게 발생하면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적자가 크게 났던 사례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부실이 크게 많이 발생하지도 않을 거고 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충당금이 이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은행 내 투자 부실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도 시청자분들께서 음. 궁금해하시는데 이 부분은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체 투자를 하거나 또는 은행에서 직접 해외에 투자한 해외 부동산 뭐 이런 관련된 투자가 있는지 뭐 뭐 그런 그런 질문이 것들에 대한 있고요. 익스포저는 있고요. 그 뭐 엊그저께 아케고스 이제 사태가 네. 나오면서 글로벌 금융주들이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도 그 그 라임 TRS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익스포저는 있었고요. 근데 그게 저희는 재작년 말부터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작년 손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비용 처리할 거는 없고 미국 대형 은행들하고 국내 은행들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쪽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국내 은행주가 주가가 떨어질 이유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실적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볼까요? 실적 아직 이제 4월 20일경부터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 왼쪽이 이제 제가 예상하고 있는 은행들의 이제 실적치를 표를 좀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KB금융은 1분기 1.1조 원 정도 실적 예상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거의 1.1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2020년 1분기, 작년 1분기가 KB금융이 7,300억 정도밖에 안 나왔었고요. 신한지주도 9,300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KB금융은 KB증권이 작년 1분기에는 이제 적자가 나면서 어닝 쇼크를 냈던 이제 사례들이 있고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YOY 기준으로 상당히 경상 기준으로도 이제 10% 이상 늘고 표면적으로는 50% 이상 이익이 증가할 것 같고요. 그 외 은행들 뭐 우리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 뭐 시중은행들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늘고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컨센서스보다도 상당히 숫자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은행들도 지금 뭐 DGB금융이라든지 BNK금융, 특히 이제 BNK금융은 작년 1분기 대비 한 38% 정도 이익이 증가할 것 같고요. DGB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방은행들도 상당히 실적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전체적으로는 4.3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 1분기가 3.7조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18% 정도 이익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KB금융하고 BNK금융 이런 은행들은 상당히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개선 폭이 이제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또 준비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주도주가 사실 은행 업종 내에서는 이제 KB금융하고 하나금융, 네. DGB금융 정도였었고요. 올해도 사실은 이제 KB금융하고 하나금융을 최선호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는 이제 지방은행들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그전에는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그 기관 투자자들이 은행주 투자 종목 자체도 적었습니다. 굳이 지방은행까지 이제 관심을 쏟으면서 볼 이유가 없었고요. 아까 보셨지만 잠깐 2016년, 17년에 은행주가 잠깐 반등할 때 시중은행 위주로 반등했지 지방은행은 그때도 반등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형편없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고요. 아까 실적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은행들도 이게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고 마진도 개선되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점은 그 시중은행들은 충당금이 아까 이제 연간으로 계속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작년, 재작년 이미 많이 이제 떨어져 왔던 상황이었고 지방은행들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보셨던 표를 다시 보실게요. 네. 오른쪽 보시면 지방은행들은 기업 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 기반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DGB 같은 경우도 대기업 대출 비중은 적지만 순수 중소법인하고 소호 비중이 대략 한 60% 가까이 되고요.
BNK 금융도 한 63%대 뭐 이렇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충당금이 그동안 시중은행보다는 좀 떨어지는 폭이 덜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손 비용률이 조금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물론 이제 금융 지원 코로나 금융대출 지원 효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건전성이 계속 개선되면서 지방은행들도 최근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이미 많이 떨어진 반면에 지방은행들은 떨어진 폭이 크지 않았는데 그게 마저 아마 올해 1분기, 2분기에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도 그렇고 충당금 하향 안정화도 그렇고 마진도 그렇고 특히 이제 주가가 이 오른쪽 물론 이게 3월 30일 기준이긴 한데요. 그 PBR하고 PER 보시면 DGB금융하고 BNK는 PBR이 0.27배, 0.24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금 뭐 건설 업종도 PBR이 싸지만 예, 더 건설 업종 싸네요. 만만치 않게 네. 은행은 사실은 돈을 막 계속 많이 벌었거든요. 네. 예. 근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낮게 형성돼 있고 PER도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그 왼쪽에 보시면 특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방은행들이 조금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연금 국민연금의 10%는 없어졌습니다. 2014년도에. 근데 은행주는 동일인 지분 보유 한도라는 게 있어서 한 사람이 시중은행들은 10% 이상을 못 사게 돼 있고요. 지방은행은 15%까지 이상을 못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KB 신한 우리 하나는 지금 대부분 9.9, 9.8이 채워져 있어서 추가로 아마 사기는 조금 이제 버거운 상황인 반면에 지방은행들은 15%까지 살 수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13%대 초반 정도이기 때문에 연기금 펀드가 지방은행을 매수할 여력이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개선 요인이 있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지방은행들도 관심을 확대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지금 이제 은행 전체 외국인 보유 비중 추이라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요게 2002년부터 2021년에 외국인의 은행주 보유 비중입니다. 이 재밌는 점은 2017년 말에 59.4%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3년 동안 지분을 계속 축소해서 51.1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지금 1월 중순에 그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면서 지금 2달 동안에만 은행주를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를 8.6조 원 순매도했거든요. 은행주만 1.8조 원을 삽니다. 이거는 이제 금리에 기댄 플레이라고 봐야 되고요. 금리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어떤 이제 기대감이 있으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국내 은행주를 계속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 싸죠? 외국인들 계속 수급 요인이 있죠? 실적 1분기 상당히 좋을 거고 지금 뭐 코로나 대출 지원이 당장 종료될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도 실적은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당이고요. 지난해 아쉽게 이제 배당 성향 20% 이제 규제가 생기면서 배당 수익률이 4.71%로 은행 평균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크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원래는 뭐 15%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보다는 이제 배당 성향 규제가 사실 폭이 크진 않았고요. 은행들이 실적을 워낙 잘 내면서 배당 성향을 약간 규제해도 실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당 배당금은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른쪽 보시면 이 배당 수익률이 계속 올라오다가 2020년에 4.7% 정도로 떨어졌고요. 올해 하반기는 다시 이제 배당 성향이 2019년 수준으로 복원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배당 수익률이 5.3% 정도 나오는 거고요. 아마 업종 중에서 5% 이상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업종 전체적으로 나오는 업종은 거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배당 매력도 있기 때문에 은행주는 뭐 올 연말까지는 적어도 네. 계속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네. 해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와중에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쓰면 좋겠다, 좀 유의하면 좋겠다라는 지점들도 있을까요? 일단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계속 해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은행 내에서 외국인이 더 선호하는 종목이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은 KB, 하나, DGB 요 세 종목만 선방했고 나머지 은행주들은 다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모든 은행들이 주가가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도 좀 더 이제 편하게 더 주가가 조금이나마 더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있는 거는 외국인 선호주들, KB금융, 하나금융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이제 꾸준히 선호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작년에 올랐지만 그래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은행 중에서는 이제 DGB 금융하고 BNK 금융 주가 워낙 싸고 뭐 수급 여건도 괜찮을 거고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금융, KB금융, DGB금융, BNK금융 요 네 종목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건설 담당이다 네. 보니까 아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네네. 있는데요. 그 소호의 대출의 비중에 부동산 담보가 많다. 네. 그게 임대업이 비중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네. 아니면 그냥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그래도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는 게 나아서 담보 비중이 높은 건지 네. 그 임대업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 자영업자들한테 대출하면서 담보를 신고 안 하고 신용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소호대출의 담보대출 비중이 전체적으로 한 85%가량 되거든요. 그러면 반 정도가 부동산 임대업이고 거기가 담보가 풀리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부동산 임대업종이 아닌 나머지 업종들도 최소한 60%, 70% 정도는 담보를 진구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 사장님의 집이나 건물 그래서 상점 대부분 부동산 담보가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요, 또 궁금한 게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네. 한다면 그러면 은행의 리스크라고 보나요? 이게 약간 하락하는 건 괜찮다 아니면 많이 어느 정도 하락하면 문제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LTV 이제 50% 이하에서 나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1억 담보대출 받으려면 2억 원어치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뭐 10%, 20% 빠져서는 사실은 전혀 영향이 없고요. 뭐 4, 50% 정도 급락해야 사실은 담보 감안하면 손실을 본다는 건데 그럴 개연성은 당장은 조금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궁금한 게요. 네. 이렇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거에 대해서 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왜냐면 네. 소호대출까지도 그렇다면요. 이 부분이 은행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인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오히려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이게 한 가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은행들도 뭔가 여신 말고도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쉽지 않잖아요. 뭐 네. 일임 자문업 같은 것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판매 보수는 받지만 상품을 팔았을 때 자문업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 완화나 신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 기회는 제가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이제 규제 완화가 큰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핀테크 업체나 이런 쪽은 사실은 규제 완화를 많이 해주는데 기존 전통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구제에 좀 묶여 있어서 그거를 이제 길어진 운동장 말고 차별화를 좀 철폐하자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관철이 되면 아마 이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뭐 여쭤보셨던 게 네, 그 부동산의 담보대출 비중이 많은 거에 대해서 아, 이게 네, 은행에 네, 안정적인 건지 네.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건전성 측면에서는 담보가 많다는 거는 당연히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 요인이고요. 이제 정부 측면에서는 이제 은행이 너무 손쉽게 담보로만 잡고서 편하게 영업을 한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뭐 기술 대출이라든지, 그러니까 담보가 아니라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대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비중을 확대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은행들도 이제 그런 트렌드에 발맞춰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규제 완화가 되면 은행주에 좀 볕이 더 강하게 들 수도 있겠네요. 주가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글로벌 은행주 대비 대략 한 20% 정도 디스카운트 돼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런 요인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없어지면
그 정도 갭만큼은 다 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궁금한 오늘 거 너무 많이 여쭤봤네요. 아유, 좋았습니다. 오늘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부장님께서 그 중에서도 은행주에 관심 있으면 오늘 한 이야기 중에 이것만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당부의 한 말씀 듣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어쨌든 이제 금리랑 따라서 주가가 연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거 뭐 펀더멘탈리 그거는 다르다라고 해도 어쨌든 과거 추세가 금리를 그대로 따라갔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향후에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은행주를 사서 단기적인 금리 그 변동에 출렁거리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더 지금보다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서 그냥 묻어두시면 배당도 잘 나오고 캐피탈 게인, 자본 이득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 투자하는 게 채권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당부의 한 말씀까지 저희 들어봤고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최정욱 부장님과 오늘 2부 이 시간 함께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